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 실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가상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3억 원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현금은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한 말과 달라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타르에 차려진 벤토 캠프가 붕괴됐습니다. 훈련장은 월드컵 경기장과 동일한 잔디로 조성됐고 주방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가 금지돼 대체 요리가 조리됐습니다. 포획 금지 기간에 대개 1,000마리 이상을 잡은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선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보관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밤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그동안 거론됐던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측근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된 셈이어서 이제 남은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밝히는가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정 실장은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 정 실장 영장실질심사는 끝났습니까?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면서 현재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자정을 훌쩍 넘겨 이르면 내일 새벽쯤이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실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변론 자료까지 따로 준비해 3시간 넘도록 정 실장과 대장동 팀의 오랜 유착관계 그리고 이들 사이에 돈이 오고 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최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새로 깔린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을 들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실장 측도 100조 가까이 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실장은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정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정 실장을 엄호하는 데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정 실장은 그동안 얼굴 없는 최측근이라는 말을 들어올 정도로 언론에 일체 노출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조성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후 1시를 조금 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법원에 출석한 정진상 실장. 공개된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안경을 쓰지 않았고 나이도 다소 들어 보였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검찰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증자살인, 3인성어를 인용해 검찰이 없는 혐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엔 대답을 아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거는 그 변호인하고. 재판에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 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그렇고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원,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에서 한때 의형제까지 맺었다던 끈끈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오른팔 왼팔이 모두 잘리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믿었던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구속되면 당내 장악력 역시 급속히 쇠퇴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이 소위 대장동 대응 전략서라는 걸 만들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위기감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하루만 4개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증거도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우격다짐 수사를 하고 지난 15일 의총에서 나눠준 대장동 대응 전략 내용을 되풀이한 건데 40쪽에 이르는 이 문서를 보면 정진상을 성남시장 비서실 6급 별정직 비서관이라 적으며 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 실장은 20여 년간 이 대표와 함께 움직인 분신 같은 인물로 이 대표 스스로도 측근이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또 이 문서엔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이 김용, 전진상, 유동규 것이면 정진상이 군폼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수익금을 제때 배분하지 않자 전진상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은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과 전진상,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주장도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전진상이 의형제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돼 이재명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제3세계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도 닥치고 있습니다.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오늘 노 의원의 집에서 수억 원의 현금도 확보했습니다. 노 의원은 집에 돈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되느냐, 완전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의아한 건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기류입니다. 노웅래 의원 관련 수사는 김보건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집에서 가방과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노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발견된 현금 오늘 수거해 가시는 건가요? 공채 회사 이름 적혀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 장롱에 있던 현금 3억 원을 확보했고 일부는 특정 회사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6시간 동안 5만 원권 묶음 띠지와 1년 번호를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띠지에는 발행 은행과 날짜가 적혀 있어 현금 인출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영장 속에 압수 대상이 아니어서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 의원 측에 돈을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봉인한 뒤 다시 영장을 받아왔습니다. 노 의원 측은 이 돈에 대해 부조금과 출판 기념회 때 받은 돈으로 약 1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수억 원의 돈 뭉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돈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비리와 연계된 돈일 수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69분을 비행했고 1,000km를 날아가 일본 서쪽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성공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미 양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하는 가상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 일본 홋카이도 오오시마 서쪽 210km,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는데 마하 22의 속도로 약 6,100km 고도로 고각 발사됐습니다. 정상각도 발사로는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약 69분 동안 비행해 북한이 쏜 ICBM 중 역대 두 번째로 비행 시간이 깁니다. 아마 추가 도발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24년을 겨냥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한미 관계의 피로도도 높이고.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등을 동원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가상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도 이번 도발을 폭거로 규정했고 これまでにない頻度で挑発行動を繰り返しています。断じて容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改めて強く申し上げます。 미 백악관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ICBM은 보름 전 실패한 것과 같은 화성 17형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은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하는 게 가능해서 괴물 ICBM으로도 불리지만 기술이 아직은 불완전해 완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국제사회는 이 기술에 진전이 있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지구 반지름과 맞먹는 고도 6,100km까지 솟구쳤습니다.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해 실패했던 발사보다 고도가 3배 이상 높아진 겁니다. 중력을 거슬러 대기권 밖까지 미사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총 3단으로 구성된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돼야 합니다. 보름 전에는 2단 분리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탄두가 비행 도중 낙하했지만 오늘은 정상 분리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은 탄두 중량을 늘린 화성 17형을 개발 중인데 지난 3월 공중 폭발한 지 8개월 만에 정상 비행 단계까지 온 겁니다.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화성 17형이 북한에 실전 배치될 경우 미 본토를 위협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북한은 ICBM 발사 때마다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섭씨 5,000도의 열을 견디면서 내부 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해야 실전 사용이 가능한데 미국 정보당국도 이 기술에 진전이 있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사일 잔해를 찾기 위해 홋카이도 서쪽 해역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순방 때 논란이 됐던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가 가짜뉴스로 미국과의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강한 어조의 비판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대통령 비서관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10개 항목을 사례로 들며 이래서 악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MBC 전용기 배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비판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서도 MBC가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용기 배제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MBC 기자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후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기자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서면으로 브리핑했는데 뉴욕 방문 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방송한 것,
워싱턴 특파원이 욕설을 기정사실화해 백악관의 입장을 묻고 한미 관계가 끈끈하다는 답신을 받고도 보도하지 않은 것,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고 표시를 안 한 점 등을 악의적인 사례로 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에 스스로의 보도 수준부터 돌아보라며 가세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 단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고 집회에 나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촛불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SNS에 올린 포스터입니다. 수능 끝, 퇴진 시작. 윤석열 정권을 중고생의 힘으로 심판하자며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로 교복을 권장합니다. 이 단체는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 이끌고 있는데 청소년 동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전, 선동, 메시지 전달의 주요 대상으로 악용했던 나치 히틀러의 방식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21명도 도심 퇴진 집회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퇴를 촉구하는 그 집회에 저희 의원 모임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온갖 범죄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퇴진운동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대표부터 퇴진운동을 먼저 해주기를.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112 상황 담당관을 잇따라 불러서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장동욱 기자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지 11일 만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구청장 자진 사퇴 의사 있으세요? 특수본은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의 행적과 지역 상인과의 유착 여부를 집중 수사합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소환됐습니다. 책임 인정은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개인 휴대전화. 특수본은 관련자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국회 발언을 놓고 위증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교통기동대 외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회 시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특수본은 용산경찰서가 교통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을 뿐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 초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보고 삭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 광역버스 절반이 오늘 아침부터 입석을 전면 중단했죠. 이태원 참사 이후 빈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출근길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져서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증차가 이뤄져야 안정을 찾지 싶은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불편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동탄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빈 좌석이 없다는 표시를 하며 정류장을 그냥 지나칩니다. 어렵게 버스에 오르던 시민은 좌석이 꽉 차자 다시 내려야 했습니다. 항상 부족했는데 아니 광역버스 타고 갈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경기도 내 광역버스 절반이 오늘 아침부터 입석 승차를 중단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만
버스를 타기 어렵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왔는데 9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시간 넘게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요 앞에 섰던 사람은 1시간 반이나 기다렸는데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결국 지각하는 직장인도 나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그냥 만약 기다려야 되는. 늦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대체 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하루 2,300명에 이르는 출퇴근 시간대 입석 승객들의 불편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퇴근 광역버스 승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버스 증차 계획이 완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는 이런 시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대게는 환경 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 조업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달 말까지는 대게 조업이 금지됐는데 몰래 대게를 잡아서 판매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선에는 비밀 창고까지 만들어서 대게 1,000마리 이상을 보관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어선에 해경 수사관이 들이닥칩니다. 이거 다 어창이지요? 이거 다 열어주세요. 조업을 마친 어선인데 어창은 텅 비었습니다. 좀 나갔다 온 거예요? 수사관이 어선 뒤쪽에 있던 물탱크를 치웁니다. 고무깔판을 치우고 바닥에 달린 손잡이를 당기자 숨겨진 공간에 대게 1,000여 마리를 담은 바구니가 가득합니다. 대게는 스스로 움직일 정도로 싱싱합니다. 이들은 어선 갑판에 설치한 어창 대신 배 뒤편에 설치한 비밀 공간에 몰래 잡은 대게를 숨겼습니다. 가까운 바다는 이달 말까지 조업 금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선장 A씨는 금어기가 해제된 먼바다에서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항적을 추적했더니 A씨의 어선은 최근 일주일 내에 먼바다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선내에 있는 위치 발신 전자 장비에는 항적을 모두 지운 상태였고 대신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상에 1년의 절반은 대개 금어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 포획 등의 여파로 어획량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기도 전에 잡아가지고 몰래 팔아버리고 하니까 대게 산업 전반적으로 좀 큰 피해가. 해경은 선장 A씨를 구속하고 선원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3회 접종을 요구하기도 해서 부랴부랴 접종하기도 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는다면 변이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개량 백신 맞으면 되겠지 싶은데 병원 등 현장에서 해외에 나가려면 기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어서 대체 뭐가 맞는 건지 차정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해외 여행을 위해 접종을 문의하니 개량 백신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공장기는 3차 공장이 안 됐고 해외 나가실 때 일반 백신.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3회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데 개량 백신은 횟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은 차수가 나와야 된대요. 기초 접종 예전 파이자 있죠? 그걸로 맞으세요. 지자체 콜센터 역시 같은 설명입니다. 외국에 다녀야 되시는 분들은 꼭 3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실제로 구형 백신은 접종 증명서에 차수가 표기되는 반면 개량 백신은 윈터 부스터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보니 개량 백신도 인정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카 백신은 2회 접종하고 나면 접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3회 접종 이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 미국과 필리핀 등은 2회 접종을 증명해야 입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접종 관련 해외 여행객들의 혼란이 계속되지만 질병청과 외교부는 안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잘못된 접종 정보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체감하셨을 겁니다. 이삿짐센터 트럭 봉개 언젠가 싶죠. 이 주택시장 거래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도배나 이사, 가구업체 등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더하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김혜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가구거리. 가을 이사철 대목이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여기 거기 빠지면 30분씩 걸렸어요. 지금 뭐 아예 살아난다는 거예요. 재개발을 앞둔 데다 부동산 침체로 이사 수요가 급감하며 손님 발길이 뜸해지자 200m 남짓한 이곳 가구거리는 서너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마지못해 붙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월세를 못 내서 쫓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35년간 벽지 가게를 운영해온 문희용 씨의 창고에는 벽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하루 대여섯 건씩 주문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한두 건에 불과한 상황. 제일 어려워요. IMF 때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이사를 안 다니니까 도배할 일도 없고. 전례 없는 거래 가뭄에 도배나 가구업체 등 이사 관련 산업 전체가 휘청이는 겁니다. 특히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가 늘면서 내 집을 새로 단장하는 수요가 끊겨가는 데다 치솟는 물가 속에 고급 인테리어에 기존 소비층까지 지갑을 닫는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이 80% 이상 줄었거든요. 이사 수요가 없으면 쉽지 않은 거죠. 주택시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생태계의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은행에서는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고통이 큰데 예금자들은 웃습니다. 은행들이 너도나도 예금과 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연 5%대 이자를 주는 정기 예금 상품이 흔해졌습니다. 1억 원을 넣으면 연이자 500만 원이 붙는 겁니다. 조만간 6%대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예금을 하려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부쩍 오른 금리에 목돈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우리같이 이게 서민들은 그런 금리가 세니까 아무래도 은행 쪽으로 찾아가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비자 포털에 금리가 공시된 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 상품 39개 가운데 8개가 연 5% 이상 이자를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쌓인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 5천여억 원. 이달 들어 보름 동안에만 13조 원이 넘게 몰렸고 올해에만 167조 원 가까이 늘며 이미 지난해 증가폭을 4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두둑해지면서 시중자금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서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영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 자금이 쏠리면서 제2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지고 덩달아 뛰는 대출금리에 차주들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수신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다음 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부도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내년에 갚아야 할 국고채 이자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보다 8조 원 가까이 불어날 걸로 예측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고채 3년물의 금리 추이입니다. 연초만 해도 2%대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9월엔 3.9%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늘기 때문에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금년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습니다. 연초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고채 이자는 17조 1천억 원. 최근엔 이보다 7조 7천억 원 늘린 24조 8천억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금리 상승에 연끌족뿐 아니라 나랏빚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미 내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1,134조 원을 넘겼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나랏빚과 이자에 눌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조금 국가 신용도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재정이 건전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재정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5G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통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고 이동통신 가입자는 크게 늘었죠. 하지만 광고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KT와 LG-U+가 진짜 5G 주파수로 불렸던 28GHz 대역을 할당받아 놓고도 당초 정부와 약속했던 것만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 사업자들에게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명이 넘는 관객이 모인 미국 슈퍼볼 경기장에서 고화질 영상을 재생하고 증강현실을 즐깁니다. 5G 28GHz 대역으로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It's going to be amazing how fast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feel like it's all happening in real time for you. 우리나라에도 2018년에 이동통신사들이 5G 28GHz 대역을 할당받았는데 실제 활용은 저조합니다. KT와 LG-U+는 최소 기준치인 30점을 못 채워 할당 취소 판정을 받았고 SKT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속보다 기지국 설치가 크게 미달하자 주파수 할당 취소란 초유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28GHz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정책 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28GHz는 현재 쓰고 있는 3.5GHz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빨라 초고화질 영상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에 약해 건물이 많은 도심에선 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선 경기장과 지하철 등 제한적인 곳에서 활용 중이란 게 통신사들 입장입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추가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발굴해서라도 28GHz 주파수 대역의 활용도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유통업계가 발빠르게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쫓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또 주얼리샵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길게 펼쳐진 입식 테이블에 마이크와 기타가 놓인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스피커에선 흥겨운 재즈풍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재즈바처럼 꾸며진 이곳은 한 주얼리 업체가 만든 팝업 스토어입니다. MZ세대들이 많이 이제 다니시는 압구정 로데오의 재즈바 컨셉으로 팝업 스토어를 준비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여러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제품도 살펴봅니다.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좀 신나는 것 같고 쌀쌀한 날씨에 이런 데 오니까 좀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편의점 업계도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는 펍으로 변신하는 이곳도 편의점입니다. 일반 상품을 빼고 주류와 안주류에 집중했습니다. 술 위주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게 일단 너무 재미있었고 와인 종류랑 이렇게 플래터 같은 게 있어서 또 다른 편의점 업체는 라면 조리 기계를 설치해 한강에서처럼 즉석 라면을 먹을 수 있는 팝업 점포를 열었습니다. 유통업계는 제품 홍보를 뛰어넘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공간으로 팝업 스토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려운 경제 사정 고려해서 법 시행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사정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신유만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이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세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이틀 전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유예에 동의했지만 당대표로서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일반 여론이 이런 내용이 있다. 유예에 대한 생각도 한번 고려해보지 않겠느냐.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이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앞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 주장과 달리 법안 시행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자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 정부 여당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협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당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한 지 5달 만에 그 밑거름이 나왔습니다. 주간 단위로 따지던 근무 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늘려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제도의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희영 기자,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하루 8시간씩 5일에서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 합쳐서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달로 바꾸면 한 달 최대 52시간인 연장 근무를 자유롭게 분배해서 주당 평균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6월 그 전문기관에 연구를 맡겼었는데 주 52시간인 연장근로 이 관리 단위를 최소 월부터 분기와 반기, 최대 연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퇴근하고 다음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은 쉬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24시간에서 11시간을 빼고 여기서 법정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을 더 빼면 하루에 최대 11시간 30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평일 5일 출근하고 주말에 하루 더 나온다면 일주일 근무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IT나 영화 같이 이 특정 시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 이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52시간을 절대로 못 넘기는 겁니까? 네, 지금도 유연 근로제를 통해서 최대 6개월까지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이 짧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월 단위 관리를 도입할 경우에 기업은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이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시간은 같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취지는 상당히 후퇴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군요. 노동계에서도 당연히 반발하겠고요. 네, 노동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당시에는 월 단위로 제시했던 그 연장 근무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로 열어뒀죠. 당장 한국노총은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다음 달 13일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요.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총량을 줄인다든가 기본 연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타협점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총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대신에 총 노동시간이 줄였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들이 도입이 됐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도입을 한다 그러면 협상의 여지도 커지고 어려운 문제죠. 충분히 수기를 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성들의 무대로 여겨지던 미국 정치권에서 지난 20년 동안 유리천장을 깨면서 민주당을 이끌어온 펠로시 하원 의장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중간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첫 여성 하원 의장으로 20년간 민주당을 이끌어온 82살의 펠로시 의장. 평의원으로 남겠다며 퇴진을 선언합니다.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아이 5을 키우는 주부에서
47세 늦가기 정치인으로 데뷔해 미국 권력 3위 하원 의장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원 지도부 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당내 세대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Accomplished an incredible amount, but I also think there are a lot of Democrats ready for a new chapter. 52살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이 펠로시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30일 당선되면 첫 흑인 원내대표가 됩니다. Every member of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would vote for Hakeem Jeffries. 하지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하원 의장 자리는 공화당 원내대표이자 친 트럼프 성향의 메카시 하원 의원이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차기 의회에선 민주당의 중점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첫눈이 내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두 나라 모두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평화 협상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앞으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첫눈이 오는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понад 10 мільйонів українців без електрики.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전략에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더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у нас света нет уже 2 недели. Холодильники полностью разморозились. Кушать нечего. 전쟁이 9개월 가까이 계속되며 한겨울 소모전이 예상되자 물밑에선 평화 협상을 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서방국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우크라이나의 몫이라면서도 신중한 외교적인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Russia can make another choice, and they can make a choice today to end this war.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은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기한을 4개월로 못 박았지만 한시적이나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숨통이 텄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카타르에 차려진 벤토 캠프가 공개됐습니다. 훈련장은 월드컵 경기장과 동일한 잔디로 조성됐고 이 주방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돼지고기가 금지돼서 대체 요리가 조리됐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는 닭볶음탕에 깔끔하게 조리된 소고기와 생선구이까지 벤토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슬람법에 따라 돼지고기와 술이 엄격하게 금지된 카타르 도하지만 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잡내를 잡아준다거나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닭과 오리, 소고기를 활용한 건강한 한식 요리가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은 카레 소스로 조리된 닭고기 구이와 이 조기 구이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오후 훈련에 나섰습니다. 차량으로 10분만 이동하면 도착하는 훈련장은 파주 NFC를 쏙 빼닮았을 정도로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가 정성스럽게 새겨진 라커룸부터 월드컵 경기장과 동일한 잔디로 조성된 훈련장은 빽빽한 나무로 둘러싸여 전력 노출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야말로 대만족입니다. 너무나 영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또 답답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요. 안성맞춤 베이스 캠프에 힘입은 벤토의 원정 16강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중장년층에게 향수를 불러온 레트로 벚꽃 체험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MZ세대가 레트로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강한 어깨뽕 자켓과 모자도 착용해보고 화장품 샘플도 받습니다. 정문 판매 사원인데요. 저희 샘플 한 번씩 써보시라고. 70년대부터 화장품의 변천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인데 AR 필터 기술이 적용된 화장 경대를 통해 1980년대의 강한 색조 화장을 자신의 얼굴에 직접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태어나기도 전 문화가 마냥 신기합니다. 옷 입어보고 모자나 뭐 안경 이런 거 써보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시대 때는 또 이런 게 유행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90년대 유행했던 오락실 게임도 즐기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스티커 사진도 찍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골라 워크맨으로 90년대 가요도 듣습니다. 음악 들을 때 사실 지금 엄청 편하게 듣잖아요. 직접 해보니까 엄청 번거롭겠구나 하면서 음악 하나 들을 때마다 애정이 엄청 깊었겠구나 생각했어요. 22년 전 동명의 개봉작을 리메이크한 영화 동감의 체험 공간인데 유독 MZ세대에게 인기입니다. 8, 90년대가 아마 한국 대중문화는 가장 폭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디지털 세대들은 어떤 면에서 경험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대한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옛 문화의 상징 레트로가 젊은 층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경험의 산실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마라톤 영웅 고 송기정 선생의 탄생 11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동상은 송기정 체육공원에 설치됐는데 가슴에는 일장기 대신 태극기가 달렸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등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성태 송기정 기념재단 이사장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던 영웅을 위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마을에 오시네. 8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유력 영자 일간지가 붙인 칼럼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살짝 비틀어 한국을 산타에 비유했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난 10년 국왕이 큰 공사들을 해외에 발주했지만 공기가 지연되거나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고도로 단련되고 열심히 일했던 1970년대 한국 근로자들의 즐거운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첫 한류는 우리 사우디 왕국에서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1970, 80년대 우리 외화 수입액의 85%를 벌어졌던 중동 특수는 1973년 삼한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 공사를 따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조건은 40일 만에 공사를 끝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천 명의 근로자가 낮에 쪽잠을 자고 밤에 횃불 밝히며 먼 이국 땅 사마귀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한밤중 횃불에 놀란 파이살 국왕이 난동이 났느냐고 했다가 사정을 듣고는 공사를 더 많이 맡기라고 했다는 사우디 횃불 신화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초대형 인프라 건설과 원전, 방위 산업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로 하면서 50년 만에 중동의 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빈살만 방안에 맞춰 두 나라 기업이 맺은 양해각서만 26건 40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 위상은 5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특수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 건 한 단계 제도약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베트남 특수가 끝나고 오일 쇼크가 덮치면서 외환 위기에 빠졌던 50년 전처럼 말이죠. 그 시절의 토목건설과 달리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을 앞세워 중동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의 바탕은 여전히 근면 성실한 우리 국민성일 겁니다. 소설가 이청준이 1981년 요르단 사막 골짜기의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휴일엔 품삯이 없다는데도 근로자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외출해서 돈을 쓰느니 현장 식당이 차려주는 푸짐한 양 불고기 점심을 먹으며 일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했습니다. 이청준은 우리 근로자들이 휴일을 바쳐 대접해준 양 불고기, 거기에 배어있던 서러운 땀 냄새를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8년 전 사우디의 칼럼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한국인은 이제 값싼 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러와서 그 성실함을 사우디 젊은이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변변한 천연 자원도 없이 경제 기적을 일으키며 선진 산업국가가 된 이 나라는 배울 점이 많다.
중동은 이제 우리에게 모래밥 씹으며 날밤을 지새던 열사의 불모지가 아닙니다. 열정과 자부심으로 신세계를 일궈내는 꿈의 무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11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한국이 온다 였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국적으로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의 경우 전주와 서울이 7도, 대구는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